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작금의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앞으로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게 저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년 초에 이민 올 때까지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에서 일을 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을 때 외국의 기술들이 들어올 때 저는 미국의 기술 연수를 80년대 초에 가서 미국 기술을 배워와 가지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의 석유화학 엔지니어링부터 시작해서 컨스트럭션까지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중동 지방에 나가서 땀 흘려 일했고요. 전쟁이 나면 전쟁 복구 사업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란 이락전이 벌어졌을 때 이란 이락전의 거의 말기에 1970년 말에서 80년 초에 이란에 가서 이란 전후 복구 사업을 했고요. 걸프전이 벌어졌을 때 쿠웨이트에 가서 쿠웨이트의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공장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대공포가 쏘는 나라, 또 유전에 불이 타서 하늘이 새카매지는 나라에 가서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한국 산업 발전에 했다 그러니까 M세대 젊은이가 운이 좋아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운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M세대 젊은이가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뭘 벌어졌어요? 12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22대 국회거든요. 22대 국회가 언제 출범했는지 아세요? 2024년 4월 10일 날 선거를 해서 그 후에 출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채 지금 8개월째라는 거지요. 근데 이번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탄핵이 29번째래요. 제가 그 소식을 접하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사실이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4월 10일 후에 국회가 출범하고 난 후에 29번째 탄핵이 오늘 벌어졌으면 매달 3.6건 이상이 탄핵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의 매주 한 건씩 탄핵 결정이 됐다는 말이 되지요. 야,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믿지 못할 일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특검 결정은 몇 번이나 했을까요? 그것도 무진장 많아요. 근데 오늘 공교롭게 동시에 뉴스가 올라온 게 있는데 지금 중국이 관광으로 아주 호황이랍니다. 중국 관광이 무비자 시행으로 20대, 30대 한국인 관광객이 북적인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는 엔저 효과로 일본 관광을 많이 갔지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한데 관광을 갈 일인가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 환율이 1473원으로 마감이 됐어요. 이제 곧 1500원 돌파는 시간 문제예요. 그저께가 1450원이었나 그랬죠. 하루에 20원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 환율이 언제까지 올라갈런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감이 안 잡혀요. 예전의 경제이론에 따르면 환율이 약해지면은
경제학 통설상 수출이 증가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한국은 수출 증가와 환율의 약세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말은 수출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이죠. 그 이유는 한국이 원자재들 가공 생산을 해서 수출하는데 원자재들의 많은 부분을 수입을 해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니까 사오는 것도 한화로 보면 비싸진 거예요. 그래서 달러로 들여오고 달러로 팔기 때문에 환율이 약해지거나 강해지는 거와는 관계가 지금 없다는 거죠. 수출에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러면 이 수입이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 물가가 상승이 돼요. 지금 곧 한국 물가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환율의 전 세계 환율 동향을 살펴보면 환율이 제일 12월 달 중에 약세인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마이너스 5.2% 내려갔고요. 오늘까지 한화가 마이너스 4.4% 내려갔어요. 한 달도 안 되는 때에. 영국의 파운드화가 세 번째인데 마이너스 1.1%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지금 한국의 환율이 약세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또 오늘 탄핵이 결정이 돼가지고 외신이 지금 보도하는 바에 따르면은 계속되는 정치 불안이 대외 신인도를 많이 하락시킬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리고 또 하나 깜짝 놀랄 리포트가 있는데 미국의 CRS 리포트라는 게 있어요. 그 CRS는 미국 의회 조사국인데 이 의회 조사국이 크리스마스 전 23일에 발표한 것을 보면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위기, 계엄과 탄핵. 이 보고서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보고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잘했다는 건 아닌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002년 취임한 이후 북한,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더 긴밀하게 공조해 왔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의회 조사국 리포트가 또 이어 말하는 게 뭐냐면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국민의힘의 2배에 달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다른 정책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난 12월 4일 날 발의한 탄핵 소추안에 민주당을 포함한 한국의 6개 야당이 제출한 탄핵 소추안에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미국을 제외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 라는 비판이 탄핵 사유에 포함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계엄령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쌓인 자기네들이 추구했던 친중 외교, 친러시아 외교, 친북 외교와 다른 정책을 간 것이 탄핵 사유라는 거지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으로 중심으로 한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 이것이 탄핵 사유라고 미국 CRS 리포트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참 놀랄 일이에요. 그래서 이 CRS 리포트의 결론이 뭐냐면 앞으로 한국은 미국, 일본, 한국을 하는 삼자 간 외교가 많이 약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다고 적혀 있어요. 지금 작금의 사태를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화가 돼가지고 세계가 동조돼서 움직이는 경제 질서가 있었는데 지금은 디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해서 탈세계화, 그래서 블록화가 지금 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80년 이후에 유지되어 온 세계화의 경제 질서가 지금 탈세계화로 이게 블록별로 지금 나눠져 있는 이때에 한국이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 지금 보면 뭐 탄핵, 특검, 그 다음에 정부 딴지 걸기 해서 8개월 만에 지금 많은 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라의 경제나 국민의 민생이 지금 정도 가고 있는 게 도리어 신기해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유지된다는 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작금의 사태예요. 젊은이들은 여행 다니고 정치는 저 모양이고, 외국에서는 한국을 보면은 대외 신인도는 하락하고 있고 수출은 줄어들고 있고 달러는 강해지고 원화는 약세이고 탈세계화는 벌어지고 있고, 미국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뀌고 있는 세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경제가 안 좋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한국에서 교육이 붕괴되어 있어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한국의 교육이 붕괴되어 있죠.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이냐면은 의료개혁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나라잖아요. 의료개혁을 했더니 의사가 들고 일어나고, 그런 나라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지금 교인이 감소하고 신학은 퇴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이비 종교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기독교가 많이 성경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자기만의 신앙을 고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법부가 공정과는 거리가 먼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오늘날의 사태는 중우정치예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떼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중우정치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다수의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한 어리석은 민중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정치를 이르는 말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단점입니다. 지금 한국이 중우정치로 가고 있어요. 다수의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한 어리석은 민중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지요? 이 중우정치를 누가 얘기했냐면 플라톤이 얘기를 했는데, 플라톤이 아테네 몰락을 보면서 그 원인으로 중우정치를 꼽았어요. 그러면서 플라톤이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한국 사회와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대중적 인기를 집중하고 요구에 무조건 부응하는 사회적 병리 현상.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에요. 그냥 대중적 인기에 의해서 나라가 어떻게 되든 경제가 어떻게 되든 그건 관계없이 지금 가는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개인의 능력과 자질,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릇된 평등관, 다 평등하다고 보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이나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나 다 평등하다고 지금 보는 것이 그 플라톤이 얘기한 중우정치예요. 한국의 사회와 상당히 유관하지요. 또 세 번째, 개인의 절제와 덕목을 시민적 덕목을 경시하고 무절제와 방종으로 치닫는 사회 현상.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개개인들이 국민의 윤리와 도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를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정과 사범도 있고요. 고등법원까지 가서 유죄 판결 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 지존파인가요? 그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한 얘기. 그게 오늘날 한국 사회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엘리트주의를 부정하고 다중의 정치로 흘러가는
그 변질된 것이 중국 정치라고 그래요. 사회는 엘리트가 끌고 가는 거거든요. 다중의 정치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다중은 아까 얘기한 올바른 판단력을 갖지 못하고 어리석은 민중이 생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의 일각이 되는 엘리트들이 얘기하는 것을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한국의 현실, 오늘날까지 벌어진 현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도 살펴봤고요. 결론은 한국이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1996년부터 7년 사이에 한국에 IMF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때 IMF 사태가 터졌다고 그래갖고 한국 국민 전체가 다 어려워진 건 아니에요. IMF가 터졌을 때 피해를 본 사람들, 그때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반 서민들, 중산층들, 자영업하는 사람들, 중소기업 등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한국에서 잘 나갈 때인데 상위 10% 정도의 부자하고 사회 엘리트들은 관계가 없었어요. IMF 사태하고. 오히려 그때 더 좋았습니다. 제가 그때 백화점에 가면 더 친절하고요. 더 물건 사기가 쉬웠어요. 더 싸고. 은행에다 적금해 놓으면 이율이 뭐 10몇 % 이런 식으로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IMF와 같은 그런 경제 위기가 한국에 더 벌어진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일반 서민들이나 중산층 이런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지요. 제가 IMF를 겪은 결론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한국을 바라보면 대한민국의 제2의 IMF 같은 사태가 서서히 다가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가 봐요. 이런 경제 위기가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제 눈에는 현 상태로 가면 경제 위기가 닥치는 게 보입니다. 혹시 지금을 정점으로 해서 한국의 국력과 경제력이 하락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외환 부족으로 인해서 IMF 사태는 아닐지라도 경제가 침체되고 불황이 되고 대규모 감원이 되고 자영업이 몰락하고 대규모 실업과 부도 사태 그리고 취업의 문이 훨씬 더 좁아지면 취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IMF 전에 한국에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은 튼튼하기 때문에 국가부도는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인도네시아, 뭐 태국 이런 나라들이 IMF 사태로 무너지는데 한국은 괜찮다고 그때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한국도 그들 나라와 마찬가지로 IMF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때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해외에 사는 교포들, 특히 미국에 사는 교포들은 한국에 그 IMF가 온다는 것을 95년도에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교포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 미국 엘리트층에 살았던 엘리트층에 있던 교포들은 그 한국의 경제 위기가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는 것은 그런 그 경제 위기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갈 것 같아요. 참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MZ세대들, 저는 MZ세대가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참 철딱선이 없는 MZ세대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MZ세대들은 한국의 경제 발전이
70년대, 60년대 말 70년대 초 보릿고개에서부터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될 때까지 어떻게 경제가 발전했는지를 몰라요, MZ세대들이. 그리고 또 모르는 게 뭐냐면 IMF와 같은 경제 위기가 오면 그 아픔, 고통, 슬픔, 눈물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후에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너무 지금 한국의 사태를 MZ세대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한때 1970년대 유행했던 영화가 있어요. 쿠바디스 도미네 하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저는 지금 요즘 이런 말을 떠올립니다. 코바디스 코리아나 한국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걱정을 지금 많이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것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발전하기를 바라서 중우 정치를 떨쳐버리고 올바로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지역 갈등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육이 올바로 쓰고 한국의 기독교가 올바로 쓰고 또 사법부가 올바로 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계속 발전하기를 기도합니다.